뉴욕 증시가 간밤에 또다시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생산자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시작을 했었는데 장 막판에도 다 끌어올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우려감이나 실망감들이 울트라 스텝을 못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울트라 스텝 이거 하면은 다 죽는다 이런 위기감이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면서 예금 쪽으로 자금 이동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예금이 낮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금 상품 중에서 5%가 넘는 그런 상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에서 손해보고 있었던 거 이 예금 적금으로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이 들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자, 이 예금 쪽으로의 증시자금 이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주주들하고 충분히 이 소통을 하고 나서 이제 물적 분할 그 다음에 재상장을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용한 그런 반대 의사 권리를 또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요. 자, 이것도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어제 이제 증시가 한바탕 요동을 좀 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만기일이라는 특성도 좀 있었고 또 생각했던 우려감보다 시장이 조금 잠잠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좀 진행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조용하게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자, 유럽 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기적과 같은 일이죠. 막판에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즉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가 이랬거든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준 모습이었는데 지금 또 똑같은 모습이에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46 할만하죠. 네, 나스닥은 플러스가 났어요. 플러스 0.03%.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 분위기는 장중에 흔드는 거야. 저는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장중에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제자리만 갖다 놓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자, 시장이 이렇게 제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은 저점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정도 악재는 나 끄떡 안 해. 몰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생산자 물가지표 요것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PPI가요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올랐습니다. 11.3%요. 전달에 10.9%였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치죠. 11.3% 무려 0.4%나 상승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표가 높게 나타나면요 물건값이잖아요. 일단은 만드는 쪽에서 높게 물가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비자한테 그 부담이 그대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 나중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또 높게 나온다. 계속 이런 쳇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지금 소비자 물가지표도 지금 9%대 상승률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까지도 이제 11%를 기록하게 된다라면 연준이
네, 이 인플레이션 억제하기 위해서 고강도 긴축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높아지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기술주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안 좋게 나올 거고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부담이 될 테고요. 기업들의 뭐 비용 지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또 많이 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들도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지금 올 7월에 FOMC가 열리는데 여기서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전날 80%를 넘었던 데 대해서 44% 수준으로 빠르게 축소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축소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크게 만들어졌었던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조금 진정세를 좀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요. 네, 이게 이제 56%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즉 이번 7월에는 0.75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75 아니면 1%인데 제임스 블러드 총재까지도 걔마저도 지금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는 너무 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1%를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이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많지가 않고, 0.75 정도로 갈무리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모습들도, 어느 정도 참고를 했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좋지 않았어요.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28%나 순이익이 감소했다. 모건 스탠리 역시도 29%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은행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되지만 우리나라는 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IB 투자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은행주들의 실적이 증시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투자 안 해요. 아시죠? 투자가 아니라 뭐 투자도 하긴 하겠죠. 근데 뭐 대부분은 다 예대 마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될 때는 어쨌건 간에 은행주들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좋아져야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주들 실적 발표하는 시즌인데 이 시점에서는 기업들 실적이 그지 같아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행 실적으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나고 나면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은행이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증시가 내려가서 이 은행주들의 실적이 떨어진 것을 어쩌란 말이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생산 그 다음에 판매 이런 쪽으로 하는 다른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변동성을 보이면 어떡하지? 라고 우려감을 좀 어제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막판에 올려놓는 거 이런 거는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아침에 떨궈 놓고 막판에 장 마감 시점에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는 거. 이렇게 되면은 장중에 충분히 물량을 털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 막판에 분위기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포지션도 제대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흔들어낸다라면은 개인들은 빠져나가고 지들이 사고 싶은 것은 저점에 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밑에서 받아줄 애들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까고 내려가면은 그냥 바로 지들까지도 같이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뭐 하방이든 아니면 상방이든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보합 수준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하락해서 출발한다라면 주말이니까 상승으로의 마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된다라면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골든크로스, 네, 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횡보만 해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골든크로스는 나올 것이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네,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것이 일단 중론인 것 같으니까 증시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예금 이자가 더 낮다. 네. 자,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손해는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데 차라리 예적금 들어놓으면은 뭐 원금 보장에다가 몇 프로 이자라도 따박따박 받아먹을 거 아니냐? 자, 이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증시가 올라올 때 또 열받을 거예요. 아마 뭐 그런 부분인데 자, 어쨌건 지금 코스피 시장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7조 2천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작년이죠. 2020년 1월에 6조 원대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2020년 1월 같은 때는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할 때 아주 이제 뭐 증시가 바닥을 칠 때 이런 때였거든요. 그런 이야기였고 지금 한국은행의 빅스텝 결정 다음 날인 14일에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6조 4,400원까지 줄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일 날이 이제 거래대금이 7조였고요. 14일 날에는 네, 6조 4,400억.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 정도 됩니다. 48%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개인들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를 하고 시장을 끌고 나가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시에서 떨어져 나간 개인들은 어디로 갔느냐?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MMF 즉 증시 쪽 증권사 쪽 이쪽보다는 정기예금과 요구불예금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돈을 확 박아놓는 거잖아요. 이 정기예금에 21조 원이 늘었답니다.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에 7조 4천억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 자금이 네. 위험자산에서 이탈을 해서 안전자산은 이런 예적금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적금이야말로 안전자산이긴 하죠. 네,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이자율만 만들어낸다라면 충분히 기대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실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지금 높아진 금리 부담에 B2도 같이 감소하고 있다. 증시에서 계속 돈이 나가고 있는 얘기네요. 높아진 금리 부담에 B2,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감소를 하고 있다.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17조 원대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뭐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증권사들의 이제 이자율은 계속 높아질 거라 되어 있습니다. 네, 신용융자 이자율이 어느새 9% 넘겼었네요. DB금융투자가 9.3. 신한금융투자가 9.2, 유한타증권이 9.1, 키움증권이 9%, 대체적으로 9%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이거 지금 신용융자 이자율이 8% 이제 넘어가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9%네요. 네. 계속 올릴 거예요. 아마. 네. 이번에 또, 저거 하면 또 올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올릴 거고, 기준금리가 올렸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이제 개인들의 자금들이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뭐 이자율을 뭐, 이렇게 낮춰준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들도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증권사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 신용융자 이자율이 조만간 10%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뭐 비투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워. 주식 투자권 나발이고 다 집어치워. 나는 예적금 넣을래. 그러면서 지금 5%짜리 상품도 나왔던 얘기가 있더라고요. 글로 몰러 가자. 특판이지, 특판. 뭐 조건을 좀 완성해라. 그렇게 뭐 장난질 치겠습니다만, 그래도 5%대짜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저축은행 쪽으로만 눈을 돌리시도록,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투자에 대한 그 예금 이자가 훨씬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데 투자하실 때는 항상, 네,
예금자 보호 아시죠? 5천만 원. 그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일단은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예적금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네, 잠깐씩 쉬는 거, 짧은 예적금 이런 것들도 뭐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꾸준히 가야 되지만 예적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이제 뭔가 작은 돈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물론 예금 같은 경우 큰 덩어리 자금을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만, 적금 같은 경우는 매달 이제 얼마씩 집어넣는다는 그런 또 즐거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과 예적금 같이 또 진행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보통은 여유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예금 적금은 이자를 주고 원금 보장이 되고, 지금 주식시장은 이자를 주지도 않고, 네, 오히려 내야 되고,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손실만 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 개인들을 이렇게 빼돌리는 거죠. 자, 증시 계속 떨어뜨려. 근데 안 나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려는 그런 세력들, 네, 또 외국인 기관 이런 놈들의 목표치에 점점점 다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참 지금이 네, 좋은 시기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물적 분할 이후에 재상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약간 제동을 걸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그 말들이 많았었던 게 그거잖아요. 물적 분할 이후에 자회사로 재상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주들에게 너무 이제 손해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주들은 일단은 가치가 희석이 돼버리죠. 즉 LG화학을 제가 그때 많이 예를 들었었는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해버렸어. 근데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을 100% 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LG화학 원래 갖고 있었던 거지만, 네,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LG화학밖에 없지 않느냐. 배터리가 이렇게 빠져나간 거지만 그래도 LG화학이 배터리 부분에서의 어떤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주주들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면 지금이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차피 그 사업 키우기 위해서 상장할 거 아니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LG화학을 갖고 있다가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주 가치가 완전 희석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그 모회사의 주가는 또 떨어져 내려가잖아요. 왜냐면 핵심 알맹이를 보고 투자했는데 그 알맹이가 빠져나가서 상장해버려서 지가 뭐 새로운 회사를 차려버렸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필요가 없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 보고 투자한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그 주식에서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주주들이 너무 손해보는 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자, 이제는 앞으로 네, 물적 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 내에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하게 소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즉 미공시하거나 아니면은 공시한 주주 보호 정책을 미이행한 경우 등은 네, 상장을 제한하겠다. 즉 주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 5년 안에 설립을 할 건데 상장을 시킬 건데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막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 싫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 알았어 5년이면 뭐 되겠지라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즉 이것은 또 다른 의미를 본다면은 5년 안에 상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약간 좀 이제 한숨을 좀 물적 분할이 이제 악재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여줍니다.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반대야.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안 된다. 이 물적 분할은 반대세.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럼 너 주식 팔고 꺼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럼 주식 팔고 나가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 얘기죠. 자,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데 하지만은 뭐 방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하고 나는 싫은데 이러고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이제 소외되었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뭐야, 씨 똑같은 주주인데 나한테 왜 이래? 반대했으니까 나는 뭐 내쳐지는 거야? 근데 왜 주식도 못 팔게 해?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은 건데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엑시트 탈출하라. 네.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나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가. 회사가 주식 다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찬성하는 사람만 남아.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것도 물론 100%는 안 돼요. 왜냐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뭐 너무 많아. 그러면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인수합병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수 청구권 해줄게, 팔고 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만약에 5천억이다. 5천억 내에서만 주식 매수 청구권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5천억을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상장 못해요. 인수합병 못해요.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게 이런 권리들을 필요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물적 분할로 재상장 해가지고 반대하면은 내가 주식 사줄 테니까 나가. 그런데 그냥 너무 많이 신청하는 거야. 한 3천억만 했는데 한 5천억, 7천억, 1조 이렇게 신청해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3분기 안으로 3, 4분기 중으로 이제 물적 분할 시 주주 보호 방안을 발표를 했다. 하반기 안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좀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요, 또 올 하반기에 물적 분할 이야기들 또 무지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또 무지하게 나오게 되면 또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래도 어쨌건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생각되긴 하고요. 또 이미 그렇게 해버린 기업들이 너무 우리를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서 소위코 외양간 고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계속 반복되는 것보다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는 조금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물가와 실적 전망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자, 물가가 나빠지고요. 물가가 또 막 치솟았잖아요. 나빠지고 실적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울트라 스텝 안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지. 야, 지금 이거 악재로 틀어막고 있는 상태라서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혼조 양상. 지들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무슨 정신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좀 결정되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이 낮다 해가지고 증시 자금을 이탈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예금, 적금 이쪽으로 갈랜다. 나 이렇게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이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요. 예금 금리는 더 올라가고 적금 금리도 더 올라가겠죠. 물론 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이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증시 쪽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한쪽으로 몰빵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정도 가지고서 이제 감당이 안 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항상 예금 적금의 어떤 이자율이 더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예금 적금으로 자금을 이탈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갈 만한 돈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물려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 있는 것을 팔아치우고 예적금으로 옮겨간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라면 손절매도를 치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훨씬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스스로에게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굳이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쳐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재 여유자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까, 예적금을 들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눠서 해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적금에도 조금 들어놓고요. 주식도 조금 사보고요. 지금은 어차피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야 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금융위에서 물적 분할에 제동을 걸었다. 아주 좋은 법이죠. 충분히 소통해라. 그리고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게는 이 매수 청구권을 부여해라. 요것만 가지더라도 충분히 기업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경계심을 좀 줄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낼 수 있다. 반대하면 팔면 그만이잖아요. 지들이 사주는 대로 그냥 팔아치우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또 이런 얘기 나와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다 잃는다고는 해도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타격을 주면 안 된다.
은퇴한 사람이 노후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생활자금, 주택 구입 자금, 학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도 안 된다. 꼭 필요한 돈이잖아요. 곧 쓸 돈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그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게 된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이 났을 경우에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다 아는 얘기예요. 네. 늘 해드렸던 이야기고. 근데 마음이 또 그렇게 안 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일단은 갑작스러운 자금,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꼭 필요한 자금으로는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자금은 항상 내가 심적으로 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쫓겨다니지 마시고요. 사냥꾼이 도망치면서 총 쏘는 거 보셨습니까? 따라다니면서, 네, 사냥감을 따라다니면서 총을 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냥감이 될 것인가, 사냥꾼이 될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주말이라 안심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아직은 바닥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천천히, 오늘도 천천히 느긋하게 제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